이재명 재판 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뭐 지금 매주 재판에 가고 있어요. 매주 재판에 가고 있고 지금 이제 백현동하고 어쨌든 위증교사 사건도 진행이 되니까요. 기소가 되고 하면 평균적으로 뭐 주 3회 정도 법원에 출석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관련된 사건만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대북송금까지 이제 뭐 대북송금은 뭐 이제 수원에서 지금 관할이 좀 다르긴 하지만 좀 6건인데 그럼 뭐 대북송금까지 기소되면 뭐 수원 갔다가 뭐 서울 갔다가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재판만 하고 이제 본인의 업무를 이제 도저히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볼 때는 그냥 본인 피고인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그런 처지가 거의 뭐 식물 대표죠. 이런 거 식물 대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도대체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도 참 저는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질문도 해주셨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막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재판을 했죠. 뭐 주 4회, 5회 막 불러다가 계속해서 재판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소위 집중 심리주의인데 근데 이재명 재판 뭐 이재명 재판도 이재명 재판이고 뭐 조국 사건 같은 경우에 무려 1심 재판도 3년이 걸렸잖아요. 뭐 3년 걸리고 더군다나 이재명 재판도 뭐 주 3회 출석 재판이 열린다 해도 본인도 지금 안 나오기도 하고 뭐 계속해서 지금 사법 방해하면서 지금 시간 끌려고 하는데 결론은 그냥 질문 핵심은 이거 같아.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냐? 이재명 재판 언제 끝나냐? 답답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불러서 하더니 이게 뭐냐? 도대체 차이가 뭐냐? 너무 오래 걸린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은 명쾌하게 설명드리면 구속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일단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면 그냥 법원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 있으면 뭐 따로 뭐 어떤 피고인의 물론 뭐 민사재판하고는 다르게 이제 피고인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까지 다 들어주진 않지만 그래도 뭐 피고인이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좀 재판이 미뤄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소위 방어권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재판부에 뭐 이런저런 뭐 신청도 하면서 미루고 재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들이 지금 그러고 있죠 이재명이. 그러고 있는데 이게 딱 구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구속이 된 피고인은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그 자체가. 저도 이제 구치소에 접견을 자주 가니까 저도 이제 형사재판을 주로 하다 보니까 보면 그 구속된 피고인들의 이제 첫 번째 공통된 특징은 무기력이에요. 그냥 내가 뭐를 해야 될지 그냥 사람이 판단이 안 쓰는 거죠. 그냥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막 그 안에서 내가 막 이걸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서 어떻게 막 해야겠다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구속이 되면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내가 뭐 재판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뭐 기만 전술을 쓰든지 연기를 하든지 해야겠다?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본인이 어떤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행사가 일정 부분 사실 제약됐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상황 물론 뭐 조국 재판에서도 뭐 여러 가지 황당한 일들이 많았죠. 중간에 뭐 재판부도 계속해서 좀 바뀌고 석연치 않은 측면들. 그러니까 사법부에서도 굉장히 좀 사법 절차적인 측면에서 이거 뭔가 의아함을 자아낼 만한 상황도 있었지만 결론은 이제 구속 재판을 받냐 불구속 재판을 받냐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결국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유야무야 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뭐 일단 요즘에 이제 수원지법을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된다. 수원지법 이제 서울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을 볼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좀 남쪽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지금 이제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법에서 재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혐의 소명이 된 걸로도 보여지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별도로 수원지법에 이제 영장 청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 사건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북송금 사건인데 이제 또 제3자 뇌물죄가 이제 등장을 하죠. 예, 참 이재명 관련 범죄들은 참 다양해요. 예, 또 어려운 법리들도 많이 들어가고 뭐 배임 횡령에 뭐 공직선거법에 위증 교사에 제3자 뇌물죄 또 한창 이슈가 됐었죠. 대북송금에서 뭐 이왕 설명드린 김에 A가 나온 김에 우리 수원지법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지법의 어떤 파이팅을 또 기원하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이제 대북송금 사건이 제3자 뇌물죄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인데 이제 저는 그 지점에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유창훈 판사의 그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관한 내용에 보면 그 이화영 씨 진술의 임의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이 부분인데 근데 이제 결론은 이제 이상하게 꼬아버렸죠. 그러니까 임의성이 있다. 이화영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이 되면 당연히 혐의도 인정이 되고 그러면 구속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인정은 되는데 이건 또 구속소에는 아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점 참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대북송금 사건하고 좀 연계지어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결국에 대북송금에 있어서 지금 남은 쟁점이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화영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면 결국에는 이재명이 알았다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대북송금을 알았다는 거니까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나온 이 이화영 진술에 대한 어떤 임의성 인정 이 부분이 대북송금 사건 지금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사건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과의 어떤 연관성이겠죠. 이제 제3자 뇌물죄, 이 제3자 대북송금의 제3자 뇌물죄의 제3자는 북한인데 북한에 돈을 준 거니까 800만 불, 한 100억 정도 되죠. 참고로 이제 100억 정도의 뇌물이면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상의 이제 무기징역도 가능한 뇌물죄에 해당하고 인정이 되면은요. 그래서 엄청난 범죄입니다. 예, 엄청난 범죄예요. 우리 정치권이 그래도 우리 예전에 사법 여러 이제 노력에 의해서 물론 사법부도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뭔 소리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청렴해졌습니다. 예. 예전에 많이 기억에서 잊혀졌겠지만 성완종 사태에서도 문제가 된 부분은 이 뭐 비타500 박스에 꽉 차서 3천만 원 정도 이제 들어가는 그 정도인데 그 한 박스 받았냐 안 받았냐 그 뇌물 횟수가 좀 옛날보다 많이 이제 낮아졌어요. 예전에 이제 과거 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막 100억 1000억 이렇게 갔는데 근데 이 맑아진 물에 이제 분탕질을 한 게 이제 이재명인데 그게 지금 100억대만 해도 2개가 넘습니다. 성남FC도 133억 정도 되죠.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도 이제 800만 불이면 10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두 개 합쳐 어쨌든 하나만 해도 특경법상 무기징역이 가능한 어마어마한 범죄에 해당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의도 하십니다. 북한 이 제3자인데 그러니까 성남FC 구단이 제3자인 건 너무 이해가 잘 가겠어. 근데 북한이 제3자? 이건 뭐야? 근데 제3자 되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 제3자를 통해서 나도 이익을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제3자 뇌물죄예요. 쉽게 얘기해서 뇌물을 나만 받는 거는 오히려 교묘하게 받는 사람은 내가 잘 안 받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배우자. 배우자. 아내가 나 대신 받았다. 그럼 결국 나도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제3자 뇌물죄인데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뭡니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아주 북한에 가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이 평화, 거짓 평화지만 이 거짓 평화의 이미지를 갖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 한번 가기 위해서 뭐라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엄청 구애를 해야 될 상황이었잖아요. 예,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하고 당시에 이재명의 관계는 굉장히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래서 북한에 돈을 보내면 결국엔 이재명에게 정치적 이득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말이 되죠. 북한을 좋아하는 겁니다. 예. 그게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은 본인이 최근 국회 신원식 장관한테 한 질문을 보면은 자기가 이제 북한하고 어떤 특수 이해관계다. 이거를 전 자백했다고 보여집니다. 아, 이재명 드디어 자백했다. 본인의 북한과의 특수 이해관계를. 북한한테 지금 뭐 핵 만들고 핵무기로 우리 위협하는 이제 북한한테 살살해라. 북한 위협하지 말라. 어? 그것도 통일부 장관한테 한 얘기도 아니죠. 아, 뭐 통일부 장관이야. 뭐 뭐 북한하고 대화를 하기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굳건히 지켜야 할 국방부 장관한테 아니 북한 억압하지 말라는 이런 질문을 한다? 본인이 북한하고 특수 이해 관계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본인의 대북 송금 사건에 본인이 유죄다 이렇게 자백한 게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요 관련 사건에서 우리 성남 아니고 수원지검하고 수원지법이 좀 더 파이팅해서 이재명이 구속이 돼야 재판이 빨리빨리.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막 불러도 되거든요. 주 4회 부르고 뭐 5회 부르고. 그래서 재판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중앙지법 유창훈 판사의 이 구속영장 기각은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권 유죄, 유권 무죄가 아니냐. 그때 구속을 했었어야지. 예? 하는 거죠. 실례로 그 논리적인 무권 유죄, 유권 무죄가 맞는 게 하나만 뭐 예를 들어보면 위증교사가 소명이 됐대요.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위증교사가 소명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위증교사를 한 사람이 맞다는 거잖아요. 위증교사를 한 사람. 그러면 위증이라는 게 어디에 대한 위증입니까? 재판부에 대한 위증이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김진성 씨가 재판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교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재판부를 속이려는 사람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 이거 아닙니까?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은? 하나의 주요 내용은? 그러면 재판부를 속이려는 게 입증이 된 사람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아니 위증교사 재판부를 속이려는 건 충분히 입증이 됐다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구속영장 기각 사유 유일한 사유는 그냥 이재명이 야당 대표라서 그렇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명쾌하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참 맞지 않았고 수원에서 영장이 청구가 된다 하면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부분 지금 이재명과 어떤 북한의 관계 그다음에 이화영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게 자발적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것도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밝혀져서 이제 좀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좀 진심으로 이제 바라보겠습니다.